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19년 10월 14일 이슈 방담 66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세션이 2020년 11월 미국의 대선이 치러지는 날 발생한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리세션이 찾아와도 양적 완화와 낮은 이자율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20년 즉 내년 중반쯤에 미국의 주택가격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 아래로 떨어지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2020년 11월 대선이 열리는 바로 그날 리세션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깊은 U자형 리세션이 찾아와서 회복하는 데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와 낮은 이자율로는 리세션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윤을 못 내는 좀비 기업의 연명과 낮은 GDP 성장률을 유지할 뿐이라고 합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에 리세션을 예고하는 신호가 이미 발생했었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택가격과 가계소득 간의 격차의 급등입니다. 2000년대 초부터 주택가격은 치솟았는데 가계소득은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초부터 미국의 주택가격이 폭락을 거듭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치게 오랫동안 가계소득 증가율이 주택가격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주택가격이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는 주택가격이 축소하는 부의 효과로 가계지출을 줄여버립니다.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가 지출을 줄이고 이것이 리세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즉 연준의 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00 떨어질 때마다 소비자 지출이 2.5에서 $5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2000년 초반부터 주택가격, 검정색 선은 주택가격이고 이 하늘색 선은 가계소득 증가율을 나타냅니다. 검정색 선, 즉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밑돌기 시작했습니다. 가계소득이 폭락해서 회복이 되었으나 상당히 수년에 걸쳐서 가계소득 증가율이 주택가격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주택가격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 밑으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즉각 여기서 글로벌 리세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경부터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다시 2018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지금 조만간 내년 중반쯤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밑으로 뚫고 내려가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은 US Existing Home Sales Growth, 기존 주택 판매 증가율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미 2019년 현재 마이너스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리세션을 예고하는 명백한 지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5년에) 발생한 주택가격 증가세 폭락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2018년부터 2005년처럼 주택가격 증가세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7개 주요 지역의 주택시장에서는 가격 하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앞 그래프의 네모 상자에서 보셨듯이 기존 주택 판매 증가율이 2015년부터 떨어졌고 2018년 초부터는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현상이 1970년 이후에 찾아온 모든 리세션에 반드시 선행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0년 중반에 주택가격의 광범위한 하락이 예상됩니다. 주택가격의 하락이 악화되는 경제 지표들과 함께 가계지출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와중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소매 판매가 줄어들고 소비자 신뢰지수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리세션 징후는 완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장단기 미 국채 수익률이 역전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장기 국채 수익률이 단기 국채 수익률보다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오랫동안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기 국채 수익률이 단기 국채 수익률보다 낮습니다. 투자자들이 장기 국채 수익률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기적으로 리세션을 예측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경기 확장 사이클이 종료되고 있고 글로벌 무역이 감소하고 그리고 소비자와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찾아올 리세션은 규모도 크지만 그것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느슨한 통화정책이나 재정 자극만으로는 리세션 해결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만으로는 미국과 글로벌 경제를 리세션에서 구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몇 가지 추세를 형성해 왔는데 느슨한 통화정책과 재정 자극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글로벌 경제에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했으나 글로벌 경제의 성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본과 유럽은 경제 회생을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로 무려 17조 달러를 주입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GDP는 2019년에도 겨우 연평균 0.5% 성장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은 GDP의 210%에 달하는 정부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GDP의 85%에 이르는 부채를 갖고 있고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미 제조업 리세션에 들어갔고 가장 최근 PMI 지수가 47.3%입니다. PMI 지수가 50 밑에 있으면 리세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유럽 경제도 제로에 가까운 GDP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랜스 로버트는 17조 달러의 마이너스 금리 자금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확고한 기초 위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블로그에서 지적했습니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웰은 실패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 완화로는 리세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또다시 양적 완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채와 위험자산의 관계를 왜곡해서 GDP 성장을 막고 빈익빈 부익부를 창출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를 하는 이유는 경제에 자금을 주입해서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에 숨통을 틔워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기업이 성장을 해서 고용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두터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는 부채가 이윤을 못 내는 좀비 기업으로 흘러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금융 왜곡이 90%의 소득은 정체 또는 줄여버렸고 오로지 상위 1%의 소득만 증가시켰습니다. 로버츠는 다음 6개의 차트를 통해서 미국의 개인소득, 고용, 산업생산, 실질 소비자 지출, 실질 임금, 그리고 실질 GDP가 모두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퍼스널 인컴, 개인소득도 지금 추세적으로 고점이 내려가는 하향 추세에 있고 고용도 고점이 내려가는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이건 좀 좋은 현상이죠. 예. 그런데 이것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생산도 지금 하락 추세에 있고 Real Consumer Spending, 실질 소비자 지출도 명백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실질 임금은 정체되어 있고 실질 GDP도 고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조 달러의 통화 자극이 전혀 번영을 창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 가격을 부풀렸으나 글로벌 GDP는 무려 25%나 감소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은 자산 가격은 부풀렸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 가격은 부풀렸으나 실질 GDP는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 그래프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것입니다. 낮은 이자율이 임금, 생산성, 혁신, 그리고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부를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와 소득이 오로지 상위 1%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상위 1%에 집중된 부의 수준이 대공황 발생 직전 1929년 이후 최고라고 합니다.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불평등이 글로벌 중산층을 압박하고 있고 상위 1%는 하위 50%보다 이 2배 더 많은 금융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특히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극단적인 정치적 분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정치적 균열의 고를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Elephant Curve of Global Inequality and Growth, 글로벌 불평등과 성장의 코끼리 모습을 한 그래프입니다. 상위 1%의 소득이 이렇게 급격하게 최근에 들어서 여기 상위 0.0001%에서는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양적 완화가 중산층의 소득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증가한 통화가 대부분 노동자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인 1인의 실질 소득은 1975년 이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소득은 조금씩 증가하다가 2000년부터 정체되었습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1975년부터 남자의 소득은 정체되었고 여성의 소득은 1959년부터 조금씩 증가했으나 2000년부터는 정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이 표는 S&P 500 기업의 바이백, 자사주 매입과 디비던 배당입니다. 소득 대비 바이백, 자사주 매입과 배당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회색표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주황색 선은 디비던 앤 바이백입니다. 주당 배당과 바이백입니다. 주당 배당과 바이백이 주당 순익보다 훨씬 높습니다. 바로 이것이 상위 1%에게 부가 집중되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바이백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했고 올해가 다 가지 않았는데 작년 수준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쯤 이쯤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바이백과 디비den이 바로 상위 1%에게 소득을 집중시키는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에 찾아올 리세션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리세션이 찾아올 정확한 시간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추세는 다가올 리세션의 구조를 알려줍니다. 아마도 매우 깊은 U자 형태로 회복하는데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기업은 현금이 부족합니다. 현금이 부족한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고 지출을 줄이고 투자보다는 방대한 부채를 갚는데 몰두할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지출을 줄일 것입니다. 개인 그리고 기업으로부터 세수가 줄어들면서 불효한 지출부터 줄일 것이고 사회복지와 펀드 이전 프로그램은 줄일 것입니다. 펀드 이전 프로그램의 삭감은 소비자 지출을 더욱더 줄일 것입니다. 소비자가 지출을 줄일 것입니다. 소비자는 예산을 줄이라는 압박을 받을 것이고 자동차 대출과 학생 부채를 갚고 해고된 노동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다닐 것입니다. 세계 무역이 하락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유럽과 일본에 대한 새로운 관세가 세계 무역을 줄일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은 실패할 것입니다. 새로운 국가와 동맹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미국은 여기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일본과 다른 11개의 국가들이 환태평양 파트너십 TPP를 대체하는 조약에 서명을 했고 EU와 새로운 협정을 맺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과 중국이 빠져 있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협정이라는 것입니다.
EU와 차이나, 중국은 매년 총 3,650억 유로 규모 유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빠진 것입니다. 중국은 좋은 조건으로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국가연맹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 지불이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기업연금과 공공연금에 의존하는 노동자들의 연금이 삭감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제너럴 일렉트릭스가 2만 명의 피고용인의 연금 동결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소비자 지출을 더욱더 줄일 것입니다. 투자 환경이 불확실합니다. 투자 불확실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서 2008-9년처럼 빨리 돈 벌고 튀자, get rich quick 이라는 문화가 확산될 것입니다. 연준은 계속 낮은 이자율과 양적 완화를 할 것입니다. 계속 이윤을 내지 못하는 좀비 기업이 연명하고 기업은 중산층 고용으로 이어지는 R&D와 설비 투자보다는 자사주 매입으로 돈을 벌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과 글로벌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은 현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2020년 리세션이 오면 달러화를 비롯한 모든 종이화폐, 파이어트 머니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